30년입니다. 대한민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겠다고 처음 꿈꾼 지 어느덧 30년. 노무현 정부 때 시도했다가 미국한테 막히고 문재인 정부 때 다시 꺼냈다가 타이밍이 맞지 않아 접어야 했던 100일몽인 셈인데요. 그렇게 역대 정부마다 꺼냈다가 접기를 반복했던 이 수건 사업에 드디어 빗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전 세계에서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가진 나라가 6개국뿐인데 미국이 영국하고 호주 말고 다른 나라에 이 기술을 열어준 건 역사상 한국이 처음입니다. 참고로 그 6개국이 어디냐면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입니다. 해당 국가 모두 핵무기 보유국이기도 한데요. 핵무기 없는 나라가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는 건 한국이 세계 최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뉴스를 듣고 와, 우리도 핵무기 잠수함 갖는 건가? 하고 생각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핵 잠수함 승인의 진짜 의미, 트럼프가 받아낸 대가, 그리고 아직 넘어야 할 관문까지 미국이 건넨 이 침묵의 영수증을 한 줄씩 읽어보자 합니다. 우선 트럼프가 넘겨준 게 정확히 뭔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하면 핵무기를 싣는 잠수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정반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핵무기가 아니라 핵 추진이다. 무기는 재래식을 탑재한다. 즉, 핵 추진 잠수함에서 언급되는 핵은 미사일이 아니라 엔진이라는 겁니다. 그럼 엔진을 핵으로 바꾸는 게 왜 이렇게 대단한 것일까요? 지금 우리 잠수함의 현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해군의 잠수함은 전부 디젤입니다. 디젤 잠수함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숨이 짧다는 건데요.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 물속에서 배터리로 움직이다가 배터리가 떨어지면 수면 가까이 올라와서 충전을 해야 합니다. 이때 스노클이라고 빨대같이 생긴 장치를 수면 위로 올려서 공기를 빨아들여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잠수함이 이 과정을 위해 수면에 올라오는 순간 적의 적외선 탐지에 걸립니다. 열이 나오니까요. 물속에 숨어 있어야 무서운 게 잠수함인데 숨을 쉬러 올라오는 순간 적에게 위치가 노출되는 겁니다. 비교적 최근에 나온 장보고 3 배치 2 장형 실함 같은 경우는 AIP 엔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대 3주까지 물속에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론일 뿐 실전에서 고속으로 기동하면 몇 시간 만에 배터리가 바닥납니다. 속도로 따져도 디젤 잠수함은 수중 최대 속력이 20노트 안팎이거든요. 핵 추진 잠수함은 30노트 이상, 빠른 건 35노트까지 나옵니다. 바다에서 10노트 차이가 뭐냐면 적 함대를 추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디젤은 쫓기면 도망치기도 버겁고 쫓으려 해도 배터리가 먼저 바닥나요. 그러니까 디젤 잠수함은 아무리 좋아봤자 숨바꼭질에서 숨을 참을 수 있는 시간이 짧은 겁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이러한 취약점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핵분열은 산소가 필요 없거든요. 연료봉 하나 넣으면 5년에서 10년까지 운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음도 다릅니다. 디젤 잠수함은 충전할 때 엔진 소리가 나는데 핵 추진은 원자로 자체가 거의 무소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심해를 고속으로 돌아다니면서 바닷물을 전기로 분해하여 먹는 물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수중에서 조용히 빠르게 오래 버틸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춘 게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연료 교체 전까지 몇 년간 수면 위로 안 나와도 된다고 하긴 하지만 탑승객의 정신 건강과 식사 등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최대 2달까지 버틸 수 있을 거라 보는 게 좀 더 정확하긴 하겠죠.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인 조한범 박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게 된다면 김정은은 잠을 못 자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이분이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잠수함은 비대칭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레이더가 안 통하고 소나로 탐지하려 해도 소나는 탐지 가능한 거리가 극히 짧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합니다. 조한범 박사 말대로 해변 덱사장에서 바늘 찾는 것보다 어려운 수준인 셈이죠. 천안함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잠수함의 어뢰 한 발에 군함이 반으로 쪼거개졌습니다. 잠수함이 그만큼
무서운 무기라는 뜻이고, 그러한 잠수함이 서해에 포진되어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상대에게 공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트럼프가 푸틴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핵추진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 너네가 알아? 모르잖아. 그게 핵추진 잠수함의 힘이에요. 존재하는데 안 보인다. 안 보이는데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 이건 무기의 성능이 아니라 공포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핵 잠수함은 전쟁을 이기게끔 만드는 무기가 아니라 전쟁을 못하게 만드는 무기인 셈입니다. 실제로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이 직접 전쟁을 가급적 지양을 하려던 이유 중 하나가 서로의 핵 추진 잠수함 때문이었는데요. 바다 어딘가에 핵 잠수함이 숨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선제 공격의 유혹을 억누른 겁니다. 그게 억제력이에요. 때리면 반드시 맞는다는 확신을 상대에게 심어주는 것. 한국이 30년 동안 이걸 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능은 알겠는데 그럼 왜 하필 지금 미국이 허락하게 된 것일까요? 도대체 트럼프가 어떤 계산기를 두드린 건지 영수증의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트럼프가 승인이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다들 이미 도장을 찍은 줄 알았을 겁니다. 근데 알아두셔야 할 게 트럼프는 결제가 아닌 송장을 먼저 흔드는 사람입니다. 그가 올렸던 게시글을 자세히 보면 핵 잠수함 승인 앞뒤로 숫자가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게시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 돈은 우리 돈으로 약 500조 원입니다. 이 중 2,000억 달러는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같은 핵심 산업에 직접 투자할 것이다. 나머지 1,500억 달러는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포함한 미국 조선업에 투자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 상품에 대한 상호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할 것이며 섬유, 의약품, 항공기 부품 같은 일부 품목은 아예 관세를 면제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군사 결정을 군사 논리로 포장한 게 아니라 경제 거래에 군사 옵션을 끼워 넣은 형태입니다. 트럼프답죠? 이 사람한테 선심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너무 퍼준 거 아니냐? 트럼프한테 당한 거 아니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증 자체만 보면 비싸 보입니다. 500조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좀 더 들여다보면 건 내용과 다른 결의 내용이 발견됩니다. 우선 이 500조가 전부 새로 나가는 돈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텍사스 반도체 공장, SK배터리 조지아 공장처럼 한국 기업들이 이미 계획하고 있던 미국 투자를 모아서 숫자를 만든 겁니다. 트럼프한테는 큰 숫자가 필요했고 한국은 어차피 할 투자를 포장해서 넘긴 거예요. 외교에서는 이런 걸 창의적 패키징이라고 하죠. 게다가 관세 25%에서 15%로 내려간 건 해외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매년 수조 원 단위의 이익이 되는 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섬유, 의약품, 항공부품, 면세까지 합치면 산업별 파급이 상당할 것이고요. 거기에 우리는 핵추진 잠수함 기술이라는 얼마든지 웃돈을 주고도 못 사던 걸 이번 기회에 얻게 된 거예요. 미국이 영국하고 호주한테만 열어줬던 그 문을 우리한테도 연 겁니다. 대신 이 영수증에서 우리가 꼭 체크해야 할 게 있어요.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트럼프가 콕 찍은 건 건조 계획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미국 내 일자리, 미국 조선업 살리기, 이 부분은 트럼프 지지자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항목이에요. 앞으로 그게 실무적으로 어떻게 풀리는지는 별도의 문제인 거죠. 또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정작 이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필라델피아 조선소에는 잠수함용 크레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인데요. 트럼프 방한 다음 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바로 나왔어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직접 인정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현재 잠수함 건조 능력이 없다. 해군 참모총장 강동길 제독도 말했죠. 잠수함을 건조하려면 수천 톤을 견디는 강화 콘크리트 기반과 은닉형 대형 건조물이 필요한데 그런 시설이 아직까지는 없다고 말이죠. 그럼 가짜 승인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이세환 군사전문기자 연합뉴스 경제TV에서 작전본부를 진행하는 분인데 이분은 20년 넘게 한국군 취재를 해온 베테랑이시거든요. 그 경험에서 나온 분석이 명쾌합니다. 트럼프가 필라델피아를 찍은 건 정치적 홍보다. 지지자들한테 일자리 창출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실무 협의가 진행되면 결국 잠수함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된다. 그건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세환 기자가 왜 이렇게 단언했냐면 한국 조선소의 실적을 보면 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좀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승인의 핵심을 장소에 두지 않을 거예요. 진짜 관문은 연료에 있기 때문인데요.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배가 아니라 연료입니다. 정확히는 연료로 사용될 농축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권리죠. 가스레인지가 최신형이어도 가스통이 안 들어오면 그냥 철덩어리이듯이 말이에요. 이때 정사회담에서 한국이 트럼프한테 직접 요청한 것도 이겁니다.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해달라. 더 나아가서 자체 우라늄 농축까지 허용해달라. 이게 왜 민감하냐면 현재 한미 원자력 협정상 한국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가 제한되어 있거든요. 핵무기를 만들 의도가 전혀 없어도 농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국제사회에서 정보가 울립니다. 실제로 브라질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겠다고 자체 우라늄 농축을 시작했을 때 국제사회에서 핵무기 개발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진 적이 있었는데요. 인도도 핵추진 잠수함을 독자 개발하는데 30년이 넘게 걸렸는데 그 시간의 절반 이상이 기술보다 외교적 승인을 얻는데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의 문제라고도 하는 것이고요. 허용된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 수 있느냐, 그 선을 미국과 어떻게 그릴 것이냐. 조한범 박사는 이번 승인에 대해 농축과 재처리도 사실상 허가 방향으로 잡힌 것으로 예측이 되고 이 부분은 높게 평한다고 했습니다. 단군 이후 최대의 국방적 성과라는 표현도 이 맥락입니다. 말이 조금 거창하다 싶을 정도로 이분이 왜 이렇게까지 높이 평가했느냐면 핵잠수함 건조 승인 자체보다 연료와 농축 허용의 물꼬가 트인 게 더 큰 의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건조 기술은 시간과 돈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농축 허용은 미국의 정치적 결단 없이는 절대 열리지 않는 문이거든요. 그 문이 이번 핵잠수함을 통해 처음으로 열린 겁니다. 그럼 연료 문제는 외교로 풀어야 한다고 쳤는데 나머지는 준비가 돼 있느냐? 이 부분에서 좀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 이미 잠수함을 20척 넘게 깎아낸 나라입니다. 한화오션만 보면 장보고 1, 9척, 장보고 2, 3척, 장보고 3, 5척 등 해군 발주 잠수함 중 17척을 건조했고 인도네시아 수출 잠수함까지 합치면 총 23척 실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역시 손원 1급 6척, 장보고 3, 배치 1, 심채호함까지 9척을 건조한 이력이 있으니까요. 두 회사 합치면 한국 조선소에서 나온 잠수함이 30척이 넘는다는 얘기인 게 되는 것이죠. 이 건조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잠수함은 만들어 본 나라만 만들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이에요. 설계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수천 톤 압력을 견디는 용접 기술, 수밀 구획 조립, 소음 저감 공법, 이건 전부 실전 건조를 반복하면서 쌓이는 노하우가 되는 것입니다. 호주가 오커스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을 얻으려 하는데 왜 30년이나 걸리느냐? 호주는 잠수함을 자국에서 건조해본 경험이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하면 한국은 이미 30척 넘게 만들어봤고요. 기술 수준도 디젤 잠수함 세계 최고를 다투는 위치에 와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화오션은 장보고3 배치 2에 세계 최초로 AIP 엔진과 리튬이온 전지를 동시에 탑재했습니다. 핵추진을 제외한 디젤 잠수함 중에서는 최강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이니까요. HD 현대 쪽도 리튬 전지 기반 전력 공급 체계를 통해 자망 지속 시간을 1.5배, 수중 최대 속력 유지 시간을 3배 이상 늘렸다고 발표했고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와 협력해서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경험을 핵 추진 잠수함에 응용하겠다는 큰 그림까지 그리고 있는 현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잊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죠. 한화오션과 HD 현대, 이 두 회사가 동시에 경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핵 추진 잠수함 사업을 놓고 투톱이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으니까 한쪽이 리튬 전지를 올리면 다른 쪽은 소형 원자로를 들고 나오는 구도예요. 이 경쟁 구조 자체가 기술 발전을 가속시키는 엔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잠수함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K방산 전체가 이미 산업의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K조선이 전 세계 선박 수주 시장에서 점유율 40%를 넘기고 있고 그 위에 방산까지 얹어진 겁니다. 2025년 한국 방산 수출 실적이 150억 달러를 넘겼고 방산 기업 매출은 4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영업이익률도 2021년 4.6%에서 2023년 9.2%로 2배 가까이 올랐어요. 잠수함도 핵추진도
그냥 로망이 아니라 이걸 실제로 만들어낼 산업 기반이 이미 갖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이 점을 직접 언급했어요. 한국이 원자로 집합체, 변동 전환 장치 등 핵 추진 잠수함 핵심 기술을 상당 수준까지 확보했고 핵 연료만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면 건조 기간을 더 단축할 수 있다고요. 선체와 원자로는 우리가 만들고 연료만 미국에서 가져오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해군 참모총장도 국회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3,000톤급 이상 잠수함을 이미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원자로만 얹으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본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잠수함 건조 기술은 이전부터 완성이 되어 있었고 디젤은 이미 최강 수준이며 방산 산업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 기술은 이미 상당 부분 확보된 셈이다. 묶여있던 건 연료와 외교뿐이었는데 그 빗장이 이번에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준비된 한국이 핵잠 카드를 꺼내니까 주변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이 동해 어딘가 일에 들어갑니다. 2달 동안 안 나옵니다.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레이더로 못 찾고 소나 탐지 거리도 극히 짧아서 바로 코앞까지 와야 겨우 잡힐까 말까 합니다. 이게 한 척이 아니라 여러 척이 동해, 서해, 남해에 흩어져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가장 먼저 반응한 건 북한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걸 두고 한국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라고 비난하면서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핵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자기들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고 실제로 북한은 이번 승인을 오래전부터 꿈꿔온 핵 야망 실현의 도까지 규정했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북한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한다는 것 자체가 이번 승인이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반증이에요. 안 아프면 소리를 지르지 않거든요. 중국은 좀 다른 톤이었어요. 외교부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원칙적 입장을 냈는데요. 공개 비난보다는 비확산 원칙 지켜라는 성급기에 가까운 반응이었죠.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한국 측이 특정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 자주국방 차원이라고 설명했고 이에 대해 중국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톤을 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중국이 나중에 보복하면 어떡하냐고. 경제 보복이든 외교 압박이든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중국은 이미 핵 추진 잠수함을 14척 이상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기는 갖고 있으면서 옆 나라가 갖겠다는 걸 공개적으로 맡기는 명분이 약해요. 게다가 이번 건은 미국이 공식 승인한 거라서 한국을 압박하려면 미국과도 부딪혀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원칙적 입장만 내고 톤을 조절한 거예요. 할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인 겁니다. 일본 반응이 좀 흥미로운데요. 요미우리 신문은 이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해석했고 마이니치 신문은 북한 핵 위협 대응이 배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부각했고요. 그런데 일본 포털과 SNS에서는 유사시 미국이 지켜주지 않는다. 일본도 핵 잠수함을 가져야 한다는 댓글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한국 사례를 보면서 일본도 핵잠 보유로 가야 한다는 여론이 자급된 거예요. 부럽고 불편한 뉴스였던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아직 만들지도 않았는데 지금 당장 뭐가 달라지냐고 말이죠. 10년 걸린다면서. 하지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승인이 나온 순간부터 억제력은 이미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상대가 계산을 바꾸거든요. 10년 뒤에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된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이 순간 북한과 주변국의 군사적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도발을 하려던 쪽은 생각해야 해요. 지금 건드리면 10년 뒤에 핵 잠수함을 가진 한국과 마주해야 한다. 그 부담이 지금의 행동을 바꿉니다. 완성되기 전에도 억제력은 이미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세환 기자가 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기회가 왔다. 이 기회를 정교한 외교적 기술로 완결점까지 끌고 가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승인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연료 협상, 원자력 협정 개정, 건조 일정 확정 이 모든 걸 하나씩 매듭 주어야 비로소 이 승인이 진짜가 됩니다. 그래서 핵심 질문입니다. 이 모든 게 언제 어떻게 현실이 되느냐? 앞서 10년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걸 좀 더 잘게 쪼개서 보겠습니다. 정부와 군 당국의 발언을 종합하면 반개가 대략 이렇게
이렇게 나뉩니다. 첫 번째는 연료와 협정 단계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함으로써 전홍축 우라늄 기반 해군 원자로를 인정받는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2년에서 3년 정도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설계와 원자로 개발 단계입니다. 5,000톤급 선체에 전홍축 우라늄 원자로를 통합하는 설계 작업인데 한국은 이미 소양 원자로 기술을 상당 부분 확보했고 3,600톤급 잠수함 설계 경험이 있기 때문에 3년에서 4년 정도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1번 함 건조와 진수입니다. 참고로 지금 장보고3 배치 3번 함이 3,600톤급인데 이게 계약부터 건조 완료까지 6년이 걸렸거든요. 핵추진은 여기에 1년에서 2년 정도 더 걸릴 수 있지만 국내 조선소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기 때문에 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가 시운전과 전력화입니다. 원자로 안전성 검증 때문에 디젤보다 검증 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국내 조선소에서 바로 정비와 보안이 가능하니까 대략 2년 전으로 봅니다. 이 1년의 과정을 다 합치면 대략 10년 안팎이 되는 것이고요. 해군 참모총장은 국회에서 실전 배치 시점을 2030년대 중반 이후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배수량은 5,000톤 이상이 될 거라고요. 비교 대상이 하나 있습니다. 호주의 오커스 프로젝트인데요. 미국, 영국, 호주가 30년간 총 340조 원을 투입해서 호주 해추진 잠수함 전력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호주가 자국에서 건조한 1번 함이 바다에 나오는 건 2040년대 초로 예정돼 있어요. 30년 걸리고 340조를 쓰는 겁니다. 왜 한국에 비해 이렇게나 오래 걸리냐면 호주는 잠수함 건조 인프라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주는 우선 조선소부터 새로 지어야 하고 원자로 기술도 영국에서 통째로 이전받아야 하는 상황인 건데요. 이에 반해 한국은 이미 3,600톤급 잠수함과 소형 원자로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연료 협상만 풀리면 10년 내 5,000톤급을 굴리는 게 가능한 상황인 거죠. 한국과 호주는 같은 출발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훨씬 빠른 패스트 팔로워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럼 몇 척을 만드느냐? 안규백 장관은 국감에서 최소 4척 이상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답변했습니다. 4척이면 한 척이 작전에 투입되고 한 척은 정비, 한 척은 훈련, 한 척은 대기하는 구조라 공백 없이 상시 억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인 셈이거든요. 군사 싱크탱크에서는 6척이 실전 운용의 최소 억제선이고 중장기적으로 6척에서 9척까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냐면 미국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이 7,900톤인데 한 척에 약 3조 원입니다. 한국형 5,000톤급도 척당 3조에서 4조 원 안팎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4척이면 12조에서 16조, 6척이면 18조에서 24조 규모의 장기 국책 프로젝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10년이면 정권이 2-3번 바뀌는데 다음 정부가 접어버리면 어떡하냐고. 이 부분은 또 이전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 정부가 혼자 추진하다가 미국한테 막히는 구도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반면 이번 진행은 미국 대통령이 먼저 공개 승인을 해버린 것입니다. 트럼프가 자기 SNS에 직접 올림으로써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되 대신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가 함께 묶여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한쪽이 마음대로 접을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없게 되고 맙니다. 양국 간 공식 합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든 한국이든 각 정권이 바뀌어도 이번 핵잠수함 건조는 뒤집기가 쉽지 않아요. 자, 이 침묵의 영수증, 값어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체크해야 할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핵잠수함은 핵무기가 아닙니다. 엔진이 바로 핵인 것이고 그 엔진 덕분에 한국은 30년간 잠겨있던 핵에 대한 빗장을 여는 겁니다. 세계 6대 핵잠 강국의 문이 처음으로 우리한테 열리게 되었습니다. 둘째, 이건 공짜가 아닙니다. 500조 규모의 투자와 관세 인하가 맞물린 거래였고 그 안에서 우리가 건져야 할 실익과 경계해야 할 조항이 공존합니다. 셋째, 진짜 관문은 핵 잠수함의 건조가 아니라 연료입니다. 농축 우라늄 확보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라는 외교적 완결까지 가야 이번 송장이 진짜 영수증이 되는 것이거든요. 30년 동안 역대 정부가 꺼냈다 접었다를 반복했던 이 사업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이정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수건이라는 말이 그냥 감상이 아니라 정말 수십 년간 좌절하고 다시 시도하고를 반복한 끝에 나온 결과인 것인데요. 노력의 시작은 노무현 정부 때였습니다. 당시 국방과학연구소가 핵추진 잠수함 기초연구에 착수하기 시작하자 미국이 이를 칼같이 막아섰습니다. 핵 비확산 원칙을 내세우면서 동맹국이라도 이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때는 아예 이 말을 입 밖에 꺼내지도 못했는데요. 북핵 문제가 한창 첨예한 시기였기 때문에 한국이 핵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외교적 부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문재인 정부가 다시 4,000톤급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국방 중기 계획에 슬쩍 넣어보았는데 역시나 미국에게 딱 걸려 조율이 잘 안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제나 타이밍이 맞지 않아 접어야만 했던 그 꿈이 2026년 봄에 처음으로 현실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주제를 다루면서 한 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도입 뉴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 지형이 바뀌는 전환점이라는 것을 말이죠. 연료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건조 일정은 제대로 잡히는지,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지 이 기회를 완결짓는 건 이제 우리 몫입니다. 연료 확보, 건조 실행, 외교적 합의 이 세 가지가 끝까지 갈 때 대한민국은 진짜 핵잠 강국이 됩니다. 이 영수증의 마지막 줄을 채우는 과정 앞으로도 계속 추적하고 다뤄보고자 하니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